안녕하세요.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승희 과장입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 동시 진행으로 유튜브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채널과 줌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진행 중 질문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리세요? 지금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전달체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아직 안 했어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선철 센터장님께서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선철입니다. IL 센터의 전달 체계, 법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법적 지혜 우리도 좀 알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의 서비스에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에 맞는 재정적,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제화를 통한 센터의 득과 실, 지역사회에서 타 복지관과의 차별화 방안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 제도의 이해와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토론회를 통해 자립생활센터가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황백란 대표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법 제도와 관련된 토론을 개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저희 사무국에서 법 제도와 관련된 1차, 2차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이제 좌정을 봐주시는 우리 우주영 교수님, 또 토론회에 나와 계시는 김재익 센터장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좌정과 토론자로 나오셨는데요. 그간 한재현이 자립생활센터의 전달체계 확립이란 이 화두를 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현재 국회와 복지부, 장애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의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번 주가 국회 일정이 있는데요. 국회 예산 때문에 민생 법안들이 심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저희가 법 제도화에 대한 끊임없는 이슈는 어렵겠지만 상임위에서 잘 논의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그간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개인화선제, 또 활동부 서비스 고도화, 여기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던져야 될 화두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잘 알려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2022년 12월 올 한 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함께 하시는 또 온라인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3년 개면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복지협의회 전태선 회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장애인 청년협회 회장 전태선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장애인 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황백남 총연합 회장님과 또 우리 자장 우주영 교수님 그리고 이병화 교수님 11월 25일 날 그 장안구청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토론회에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오셔서 반갑고요. 자,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한국장애인 총센터 연합회의 발전과 또 나아가 더불어서 이천시 장애인 단체의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였으면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선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우주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게 된 우주형 교수입니다. 자, 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사 말씀도 해주셨고, 특히 우리 황백남 한자연의 우리 상임대표께서 이 오늘 토론회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이제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미 이 주제를 가지고 앞서서 두 차례나 토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이천시 IR 센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이제 또 논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해서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다양한 의견을 또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립생활 운동과 우리 IR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이 규정이 장애인 복지법에 명문화된 게 2007년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법제화가 법으로서 이제 이 자립생활이 들어간 게 15년째가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이 IR 센터에 대한 어떤 전달 체계로서의 지위가 아직 확고하게 확립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동안의 어떤 불만이면서 또 요구사항이었던 거, 그래서 이게 10년이 넘는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IR 운동이 들어온 지가 20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장애인 복지의 주무 부서인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IR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IR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주무부처와 현장과는 거리감이 꽤 있구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 귀한 논의와 어떤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과 토론자분들이 이쪽 분야의 나름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전문가들이시고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시라 아주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발제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고관철 성동 느티나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고관철 센터장님은 우리나라 이 한자연 운동의 초창기부터 활동해 오신 분이고 제주도에서 IR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죠. 그래서 거의 뭐 산 역사 산증이라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고관철 소장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로 이제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우리 김재익 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이신데 우리 이 IR 현장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김재익 소장님이 또 그 해냄 복지재단 또 이사장도 맡고 계시면서 굿잡은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고 돈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IR 센터로서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 부분의 사업을 시작한 선구자적인 입장에 계신 그런 우리 김재익 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망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김용구 한국인권포럼 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인권포럼의 현장에서 또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계시고 현장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용구 센터장님,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망합니다. 예,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우리 이병화 박사님, 우리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예,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중요한 주제와 중요한 토론회마다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장애인 복지 쪽에 예, 아주 오랫동안 일해오신 전문가십니다. 우리 이병화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20분 좀 지났는데요. 원래 30분 들여서 55분에 딱 끝나야 되는데, 예, 하여튼 55분까지 맞춰주시고, 한 55분까지 발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발제자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보관철입니다. 저는 아이나비를 켜갖고 오는데, 이천장애인 종합복지관 하니까 저쪽 중리동에 있는 데를 가르쳐줘서 거기 갔다가 10분 전에 도착해서 이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느라고 숨도 못 돌리고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이천은 제가 이천센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또 이천에 와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너무 시골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이. 네, 장애인들 오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다른 복지관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복지관이.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왔습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먼저 일단 두 번의 자립생활에 대한 세미나, 법적 제도화에 대한 세미나들이 있어서 제가 찬찬히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런 내용은 법제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립생활센터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은 역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 그렇잖아요. 자립생활센터가 충분히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시설이 아니다. 그렇죠?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동료 상담도 하고 활동 지원도 하고 건의 공모도 하고 자립생활 체험실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자립생활센터가 시설이 아니라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시설이 아니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중심으로 좀 제가 이제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제문을 썼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시설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립생활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탈시설과 거기에서 말하는 시설과 뭐가 다른지 그렇죠? 그게 탈시설에서 말하는 시설과 우리가 말하는 복지시설과 똑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 그렇게 해요. 야, 너네는 탈시설 하면서 왜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율 배반적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게 뻔하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시설이 단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탈시설 그거 하나뿐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주로 담았습니다. 예. 예, 들어가는 말에서 이제 들어가는 서론의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법제화가 지금까지 힘든 상태의 원인을 찾고요. 자립생활센터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2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2년인데 그 22년 거의 대부분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이 땅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해오면서 이 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미쳤던 영향, 예, 그 성과들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런 성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나 혹은 정부 지방자치의 단체에 있는 이런 시청 공무원이나 군청 공무원이나 자립생활센터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성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립생활센터가 더욱 발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법제화가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법제화가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더 편하고자 더 물론 그런 생각도 있죠. 우리가 보다 더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법제화가 안 되므로 생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화가 안 됨으로 발생하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법제화의 여러 가지 방법들,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예, 그리고 또 이종성 의원이 법률안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 자립생활 운동이 20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김재익, 예, 우리 토론자님도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던 그런, 예, 활동가이셔요. 자립생활 활동가이고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자립생활 운동이 한국에 들어온 거를 2000년 전후라고 합니다. 1997년, 예, 그리고 2003년까지 그 전후에, 예, 자립생활 운동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에 휴먼케어 협회라고 있어요. 일본의 휴먼케어 협회. 거기에 이제 일본의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한국에 있는 정예표관하고 손을 잡아서 한국의 자립생활을 전파하자. 그래서 거기 나카니시 쇼지라는 그 대표를 초대해서 순회 세미나를 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예, 자립생활 세미나를 열었고 이때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이 시점을, 예,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자립생활센터가 전파됐다. 운동이 전파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그 정립회관에서 그 동료 상담, 여러분 동료 상담 아시죠? 자립생활센터에는 동료 상담 교육을 꼭 시키거든요. 이 동료 상담 교육이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정립회관이라는 곳에서 일본의 그 동료 상담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장애인 활동가들이, 그때는 센터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김재익 우리, 예, 센터장님도 같이 그때, 예, 동료 상담을 저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있는 장애인들이 동료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복지관에 갔더니 직원이 하나도 장애인 직원이 없는데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이 한다더라.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2000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요 시기에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예, 동료 상담을 받은 장애인들이 흩어져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자립생활 운동이 기본 이념과 방향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왜? 일본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고 일본에 있는 동료상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생활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자립생활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미국. 예. 미국이 일본을 거치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의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립생활이냐 독립생활이냐, 인디펜던트 리빙이 자립생활이냐 독립생활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 말과 그 말 같죠, 여러분. 예? 자립생활과 뭐 독립생활 그 말 그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달라요. 자립생활하면 야 그거 혼자서 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모든 거 다 하는 게 자립생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되죠. 근데 그렇게 번역한 게 누구냐? 바로 낙가니 씨가 인디펜던트 리빙을 일본에 번역할 때 자립생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인디펜던트 리빙은요 독립입니다. 이거 인디펜던트 데이 아시죠?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런 의존돼 있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거는 예속돼 있는 상태가 독립적인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즉 관계를 중심으로 한 건데 이게 일본에서 전달이 되면서 능력으로 위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립생활이라고 번역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당사자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낙가니 씨는. 여러분 당사자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는 당사자주의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번역을 낼 때는, 미국에서 처음 자립생활 운동을 할 때는요, 컨슈머리즘이라고 해서, 컨슈머리즘은 뭐냐? 소비자주의예요, 소비자주의.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서비스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주의는. 원래는 공급자가, 자본주의 사회는 공급자가 니네 쓰든 말든 네가 싫으면 관둬. 나는 무조건 줄 테니까 알아서 니네가 쓰든 말든 해.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보적인 자본주의 운동을 하면서 소비자주의가 나온 거예요. 니네가 생산하는 거 내가 쓰기 싫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장애인들의 권위공호 운동에도 결합을 한 거예요. 그 이념이. 그래서 뭐가 됐냐면 소비자주의가 됐어요. 컨슈머리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당사자주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사자주의. 여러분 당사주의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건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당사자주의 막 이야기할 때 시설에 있는 사람, 복지관에 있는 사람, 장애인 부모들도 자기가 당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된 사람은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당사자주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게 누구냐? 낙가니 씨. 일본 사람.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의 의미를 강하게 띄기 시작을 한 거죠. 당사자주의가.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권리가 교묘하게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박경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권위공호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권위공호에서 일반적으로 어드보컷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권위공호 하나였어요. 드립다 정부의 이 장애인 차별의 문제, 장애인 소외의 문제 이런 거는 정부의 제도의 문제다.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해라. 이게 권위공호다. 해서 정부만 드립다 박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 가보니까요. 권위공호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정부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제도와 법을 고치는 그런 권위공호가 있는 반면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차별당하면 그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는 즉 개인적인 권익 공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일본에서 이야기할 때 권익 공고는 하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진보적, 급진적 그 장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예? 정부를 들이다 정부를 까야 된다. 정부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장애인이 너무 힘들어. 투쟁을 하려니까 참아야 돼. 권익공헌을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인 문제들은 참아야지. 이러면서 장애인들을 맨 이렇게 그 정부 투쟁, 대정부 투쟁에 내몰아서 예, 그러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불수익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처음에 자립생활을 전파할 때 권익공헌을 오로지 하나 시스템 권익공헌 하나만으로 규정을 지었던 게 저는 문제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권익공헌을 사업으로 하니까 대정부 투쟁만 해야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 거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5분 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건 네 번째는 탈시설이 문제예요. 탈시설이 사실 자립생활 초창기부터 탈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립생활 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탈시설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자립생활 센터를 운동을 했던,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자립생활 센터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그 센터에서 지원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립생활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주도되고 지역사회에 기반하며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고 하는 비거주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n-residence institution, 즉 거주하지 않는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복지관도 거주하지 않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지관이 시설이에요, 아닙니까?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시설이거든요. 근데 복지관을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간보호센터 우리가 반대합니까? 아니죠. 근데 주간보호센터도 시설이에요. 복지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도 사무실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회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이죠. 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레지던스 시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주시설, 생활시설, 지역사회와 단절된 생활시설. 단절이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단절된 시설이기 때문에 레지던스 시설을 반대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일부 장애인 급진 좌파 투쟁 그룹에서 주장하는 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로 주장하는데 왜 시설로 돌아가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저한테도 했고 많은 자립생활 운동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자립생활 운동에 대한 아주 얇은 지식, 단순한 이해에 기반한 어린애 같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주장이 이제까지 자립생활 운동의 시설화를 막아왔던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게 시작이 된 게요, 언제부터냐면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막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요. 이게 자립생활센터가 막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센터들이 모여서 야 우리 연합회를 구성하자. 지금 총연합회 소장님들 아시는 연합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회를 구성하려면 서로 생각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2003년 4월 달에 제주도에서 자립생활센터들과 그 연구 그룹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첫째가 정체성, 주체성. 자립생활은 어떤 사람, 자립생활센터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 두 번째는 정체성.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근거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요. 사실 그 장애인 일종의 급진 좌파 투쟁 그룹이죠. 저는 이분들은 이제 현재 이제 지하철역에서 계속 그 들어놓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논쟁을 해왔으니까 아는데 그대로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 투쟁 그룹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인 단체라도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나 그 부설기관은 일체 자립생활센터를 만들면 안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죠. 독립성이 약화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자립생활 운동 그룹, 정말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자립생활 센터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려는 그룹에서는 야 장애인이면 누구나 자립생활 센터를 만들 수 있고 장애인 뭐 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장애인 단체나 그 산하 부설기관이 자립생활 센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을 해서 그 사회가 발전이 되면 당연히 정부는 우리한테 그 노고를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당연히 지원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이제 밤새 이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장애인 급진 좌파 이 투쟁 그룹이 저희들보다 지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더 받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의 문제. 자립생활센터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는 애드보커시를 해야 된다. 투쟁을 해야 된다. 권익공헌을 해야 된다.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그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돼. 서비스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어요. 투쟁만 해야 된다. 근데 자립생활 운동그룹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야, 우리가 투쟁하러 가려면 활동무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무조를 파견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파견 안 해주면 야, 거기 못 가. 거기 가는 사람 파견 못 해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활동무조인도 파견도 하고 우리가 동료 상담도 교육을 시키고 자조 모임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좌파 투쟁 그룹에서는 장애인 좌파 투쟁 그룹, 급진 좌파 투쟁 그룹에서는 그거는 다 복지관이나 정부가 알아서 하지 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써? 우리는 투쟁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또 밤새 거기에서 마찰을 빚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립생활 운동을 어디서 해야 돼? 당연히 이제 급진좌파 투쟁그룹은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역에서도 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자립생활이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 지역에서 4시간, 5시간 기차 타, 그때는 KTX가 없었을 당시에 서울에 와서 2시간 투쟁하고 또 4시간, 5시간 기차 타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면 정말 장애인은요, 특히 중증장애인은 초죽음이 돼요. 그러한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결국 지금의 자립생활센터가 시설로 들어가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러한
단초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와중에서도 자립생활센터, 즉 자립생활운동그룹은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전달 체계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여기 이제 2004년에 이제 한미장애인 워크숍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총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자연이 그런 과정이 또 한 2년 정도 아주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논쟁이 결국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결국은 한쪽은 총연합으로 가고 한쪽은 협의회로 갔죠. 협의회는 지금 전장현 산하로 들어가서 이제 급진자파 투쟁을 장애인 급진자파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이 전달 체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2006년도에 전달 체계가 복지관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역할 규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엄청 많이 왔어요. 왜?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복지관이. 예? 자립생활센터가 이렇게 선진적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할 것이 없어진다 생각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을 했어요. 자립생활센터가 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 투쟁을 해서 2006년도에 투쟁을 했고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을 바꾸는데요. 그 안에 자립생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게 현재 지자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도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자립생활센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조항 내에 활동 지원 파견에 관한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집어넣는 순간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활동 지원 사업이 전국 사업이 된 거예요. 그 법적 조항이 생기면서. 근데 급진자파 그룹은 그게 자립생활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제도만 만들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그 친구들은 시청 앞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제도화 투쟁이었고 우리는 법제화 투쟁이었어요. 제도를 만들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에 집어넣으면 이건 법을 없애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없앨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갖고 결국은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활동지원제도가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제도가 된 거예요. 그거는 한자인이 한 거예요. 전장년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복지관과의 차별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자립생활센터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의 규정을 보시면 자립생활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익공모사업, 동료상담사업, 개인별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 예. 자립생활 체험형 운영, 예. 거주시설 연계사업, 자립생활 가정, 이런 것들을 자립생활센터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관하고 명확하게 이제는 그 역할이 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이제는 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근데 현재까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지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요, 주차 딱지를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회원 이름, 소장님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복지관은 이런 데는 주차 딱지가 다 나오거든요. 차량에 안 나와요. 왜? 시설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투쟁해서 이제 80% 인정을 받아요. 지금 와서야. 그리고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요. 200만 원인데 장애인복지관에는 250, 260 받는데 자립생활센터는 200만 원 기껏 넘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게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안 와요. 자립생활 우수한 인재들이 안 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자립생활센터를 그냥 단체로 이야기를 해요. 단체로 인식을 해요.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 정도밖에 꼴랑 이제 그런 것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특별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니네들 알아서 해. 문제가 된 거에도 복지부나 지자체에서는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우리한테까지 와서 그래.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그때야 돌봅니다. 상당히 큰 문제죠. 일종의 저는 이거는 역할 방기라고 봐요. 복지부에. 예. 또 운영의 문제점들이 생겨나는데요. 가족 경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남자든 여자든 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하고 사무국장이 또 아내든 남편이든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직원으로 다 있는 이런 생계를 위한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지거나 심지어는 자립생활센터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지방은 모텔을 빌려서 어떤 장애인이 거기에 방에 장애인들을 한 명씩 살게 하면서 간판을 자립생활센터로 내걸었어요. 결국 그렇게 시작한 데는 망했죠. 엄청난 비리를 동반하면서 결국 지자체에서 나중에 손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립생활센터 이것도 그냥 간판만 보면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자립생활 전체를 욕먹이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년 기준이 넘었는데도 계속 하려고 시도하는, 그래서 이제 회원과 직원들과 마찰을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 발생한 문제인데 자립생활센터장이 센터에 없어요. 예, 캄보디아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근데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그게 2년 3년 됐는데도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해. 근데 이게 투서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야 이제 난리가 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했던. 이게 기준이 없고요. 보고 체계가 안 돼 있고 관리 감독이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법제화의 문제는 제일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제화를 해야 된다. 즉 기준을 잡고 자립생활센터의 지위도 보장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자립생활센터에 일하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할 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이제 이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장애인 복지법 상에 재활시설이 있는데 그 밑에 자립생활 지원 시설로 해서 거기에 자립생활 센터를 집어넣는 거. 장애인 복지법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장애인 복지법을 바꾸려면 이제 그런 급진잡화 뭐 이런 친구들이 막 데모하고 이러면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은 서로 다른 의원들하고 서로 이 장애인 법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복지법 바꾸는 거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의원 임기가 있으니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법은 통과가 안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보다 좋은 점은 그것보다 더 쉬운 거는 정부에서 아예 시행 규칙 법 말고 시행 규칙에 자립생활센터를 재활시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행 규칙에. 근데 그거는 정부가 잘 안 해. 왜? 장애인 그 급진잡화 투쟁그룹에서 와서 자립생활센터 왜 시설로 집어넣느냐, 시설로 집어넣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괜히 그런 반발을 얻어가면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국회만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을 해결해 주기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요.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그 보조금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자립생활센터 집어넣. 근데 그거는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종성 원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종성 원안은 일반안하고 같습니다. 즉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그 2장 챕터 2가 있고 그 안에 재활시설 그 밑에 한가요? 이래갖고 자립생활 지원시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해서 시설로 인정 아예 법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2006년도에 투쟁하면서 만들어졌던 제4장 자립생활지원장은 없어지고 이게 그냥 전달체계 전체로 장애인 지원 시설 이렇게 지원 시스템 요 안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니까 그렇게라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장이 없어지더라도 투쟁해서 만들어졌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장이 없어지더라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장애인복지법에 남아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한철 소장님이 한자연 초대 대표 아니세요? 네. 그렇죠. 예, 한자연 설립자이고 초대 상임 대표이시고 정말 이 한자연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이 자립생활이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 한자연이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결과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확실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IL 센터도 지원 기관의 하나로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 여기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실 토론자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이병화 박사님인데 IL 센터 법제화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모실까요? 예. 자, 토론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이제 경기복지재단 이병화입니다.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이제 몇 차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요.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전달 체계로서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제 센터가 처한 이제 열악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IL 센터의 법제화에 따라서 먼저 이제 이 법제화도 좋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조금 좀 해결하고 가거나 좀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이제 조금 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이제 기관들과의 차별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지에서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사업이라 그래서 권익 옹호, 동료 상담, 개인별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선택 사업이라 해서 지역 사회 이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장애인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센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부터 그 IL 센터가 이제 설립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해오면서 이제 그 IL 센터가 이제 타 기관들, 기존의 이제 복지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나열한 사업들은 보면 기존의 이제 복지 기관들에서 이제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이제 주로 IL 센터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변 이제 기관들도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유사한 사업들 지금도 동료 상담이라든지 권익 공호 또 심지어 이제 그 자립 지원 뭐 이런 것을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유사 중복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개인적인 서비스 중복은 있겠지만 대상 중복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유사 중복이 세어난 이제 뭐 영국이나 다른 것도 유사 중복을 같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게끔 누락이 없게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발제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간판만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내군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이제 전달 체계와 달리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 왔고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IL 센터가 처음 초기에 생겨났을 때 장애인 복지 환경하고 지금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20년, 30년 전에는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관이 떠오르는 기관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대표적이었어요. 그 외에 이제 일부 센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 각 센터나 유관기관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자립센터가 당사자 단체라는 특성과 이에 맞는 사업들로 차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일부 모든 센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무작정 복지 사업이라면 다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종합복지관 형태로 사업을 이제 키워나가는 곳도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초기에 IL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사업을 우리가 꾸려가야 된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약간 사례를 좀 들자면 이전에는 진짜 서비스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어서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 10년 전에 장애를 입고 장애로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 인터뷰를 해보면. 근데 실제 일부 서비스에서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TO를 못 채우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조금 살펴보면 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훈련부터 취업까지.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 그러니까 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 팀도 그렇고요. 직업재활 시설,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자, 직업훈련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만 지금 있는 이제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취업에 관한 스킬과 훈련을 시켜서 취업 연계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들이 다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취업 대상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주간보호에 대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간보호를 설치를 했는데 대상자 확보가 안 되는 경우,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맥락이 체험홈이 지금 이제 공실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문제가 좀 다른 문제인데,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로 경쟁을 했으면 안 되고 협력을 해서 서로 이게 조율해 가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예, 그걸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성과 및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자립생활지원센터 업무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센터를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평가, 성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 운영 매뉴얼의 부재, 그리고 이제 종사자의 역량 차이가 상당히 크죠. 이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에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많은 부분 다릅니다. 뭐 이직한다든지, 이제 초기에는 아이센터 경력을 키웠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법적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옮겨간다거나 뭐 이런 원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센터가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그 성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는 그 지표 자체가 그 소속 단체에 따라 많은 부분 좀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권익공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부각돼서 하는 곳도 있고 일반적인 사업 중심으로 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구적인 노력이 이렇게 서비스 질과 성과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가 지금 이 부분도 잘 이 센터 내에서는 많은 부분들 요즘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정 장애가 아닌 모든 장애 유형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금 우리가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IL 센터의 시작은 이제 지체장애 중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발달이나 정신장애 쪽으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장애 쪽의 인구 변화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50%가 지체장애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제 비율이 적었던 발달장애나 청각장애, 정신장애 비중은 계속 그 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IL 센터의 이제 이 권익공무나 이런 사업 활동들도 지금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 50세 이상 이제 10년만 지나면 거의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세 이상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65세는 50%가 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장애인들도 보면 60세 이상 거의 없고요.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이렇게 좀 차지합니다. 그런 변화들에 맞춰서 이 IL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업도 같이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와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화 박사님 시간 잘 지켜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병화 박사님은 법제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법제화라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앞에도 발제자 그 분이 이제 이 진영 간에도 어떻게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 제 생각은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합이, 예. 서로의 이제 토론에 화합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 법적지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 예, 여기도 이제 먼저 법적지를 확보하려면 이제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 하는 주제시네요.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 센터의 김용구 센터장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토론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의무가 발제자의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받아서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다는 말이 잘못된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나 경험에 좀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어떤 대척점에 있었던 이슈를 잘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 성결 과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성결 과제가 어찌 보면은 기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워낙 많이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다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풀고 가야 될 웹3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중원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외의 사항으로만 좀 간략하게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제자의 주장의 요지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끝나고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익공호 사업과 탈시와 자립적 여러 가지 고유 목적 사업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게 사실 주장의 요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기본적인 제일 필수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법령에 현재 법적기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명확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완벽하게 그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주장의 근저에는 실제로 지금 센터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사업 자체가 이게 장애인 권익 협약 관점이든 당사자의 의무적 관점이 아니면 장애인 정책 전반적인 관점이든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필수 복지 서비스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지금 불명확한 또 그렇지 않음으로 생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의 법령을 명확하게 현재 법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나온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 전달 체계 기관하고 비해서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법령 체계에 대해 들어간다는 건 설치 운영에 관한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립생활 운동이나 자립생활 센터 관련돼서는 설치 운영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없어요. 사실 단지 활동이나 운영에 관한 마이크가 꺼져 있었답니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운영 일부나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거기는 차별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법제화를 통해서 차별까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러면 결국 이건가? 예를 들면 자립생활센터의 최종 모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활동을 보조하는 수준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를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집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예 그냥 국가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를 특정한 업무를 아예 수탁을 받아서 그걸 대행하는 방식이라면 공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기서 모든 문제의 의식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걸 우리의 주장, 발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입장이든 정치권의 입장이든 아니면 자립생활 진영 내 다른 반대하는 입장이든 됐든 간에 결국에는 발제자께서 하시는 주장의 최종화된 가시화된 형태를 보면 공공기관의 모습이라면 아니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식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는 그러면 결국에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법적 지위상의 문제나 단체로서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이런 내용은 사실 어찌 보면은 법 제도화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로 제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의식의 출발은 지금 현대 자립생활센터가 공적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반대편이라고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너네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기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율성 문제나 뭐 정체성 문제, 신규 진입에 제약이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갈등 관계인데 이 문제는 사실 법 제어 이후에는 결국에는 법에 규정된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는 문제로 남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화될 거라는 문제 그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현재 아까 그 한 분이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여전히 지금 보조금 지원 체계 내에서 사실 다른 복지 전달체 기관도 사실 보조금 그 규정 내에서 사실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차별화적 안정적으로 사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찌 되면 투트랙으로 같이 주장해야 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세 가지 문제적 관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역사적 관점에서나 전문적인 관점 아니면 필수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이미 자리 잡아왔다는 관점에서 이미 전문성이나 능력은 이미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아까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부정적인 어떤 일부의 역할은 있지만 그동안 그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센터의 운영 규정 그 가이드 지침이 있었고 또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있어 왔고 거기를 준수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떤 공적 기관으로서의 운영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치도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관점에 본다면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걸 설치 운영에 관한 어떤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국가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장애인 복지관처럼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사업은 국가가 지자체나 만들고 운영 주체를 승가원에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발제자의 주장의 요지에 따르면 그 사업과 운영 주체를 한꺼번에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왔던 자립생활센터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제도화했으니까 지금부터 이걸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사람 위탁 주체를 공식적으로 뽑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겠다는 걸 사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센터의 운영 주체인 대표를 임명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데 이걸 그대로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이게 주장이 과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자율성은 사업에 있어서 자율성이냐 운영상의 자율성이 문제인데 운영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자율성은 많이 저해가 될 겁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감사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정이 운영 규정 하나이지만 사실 공공기관이 되면 40개 50개 이상의 내부 규정이 다 필요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만큼 운영상의 자율성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앞서 토론자분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 사업상의 정체성이나 자율성 또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상에서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자율생활센터는 예를 들어 시청각 중복장애인 관련된 권익공고를 또 초점해서 맞출 수 있고 어떤 자율생활센터는 정신장애인 관련돼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여전히 남길 수도 있고 자율성도 발휘할 수 있고 운동성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도 있고 주고받고 여전히 발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센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유의 목적 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에 같이 합의가 있다면 이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제화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단순한 질문 하나로 같이 진영 내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걸 같이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덧붙여서 얘기하면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모든 센터가 법제화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오라는 강제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방식이 좋다면 나는 법제화 시스템이 안 들어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자율성 있게 내 마음대로 우리 운영하던 전통에 따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센터 운영 방향의 어떤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자율성을 제외하거나 이 룰에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센터가 법제화됐으니까 모든 센터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정체성을 제한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약간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체계 시스템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또는 같은 적용을 받으면서도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여기보다 충분히 많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문제도 계속 물어보고 정부에도 물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법제화가 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임의 규정이나 일부 편성할 수 있다는 결국 그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센터에 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 법제화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센터는 또 다른 차별적인 지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법제화, 법제도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포커스로 돼야 되겠지만 여전히 보조금 그 지원 규정 자체도 여전히 투투대로 같이 들어가면서 자꾸 정부에게 요구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왜 이 규정인데 같은 규정으로 다른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받고 있고 우리는 안 되고 있냐. 이유가 뭐냐. 그게 아까 발제자께서는 반대 진영의 목소리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차별적인 인식이 실제로 잡고 있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다른 분하고 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용구 센터장님은 기본적으로 이 법제화하는 부분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차별적 시선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제자의 이유가 어떤 진영 간의 합의가 안 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 또 하나의 그냥 핑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차별적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법제화한들 과연 달라질까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또 나름대로 잘 문제점을 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익 센터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딱 10분만 지켜주세요. 예. 자,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과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적지위 아이엘랜드 법적지위를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한 4번 정도 이 토론회를 참석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엘랜드가 뭘 하는가를 정부 기관한테 똑똑하게 아이엘랜드 역할이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07년에 고관절 대표님도 전 대표님도 계시는데 2007년에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제4장 자율생활 지원을 염으로 해서 법적 지위는 확보되었다. 근데 뭐가 안 됐냐?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역할과 하는 일과 이런 것을 못 받았다 하기 때문에 5장 장애인 단체와 시설에 자립생활연대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야만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적장할 수 있고 그 전에
서비스 전달기로 가기 전에 서비스를 뭘 하는가? 자립생활센터 과연 뭐 하는 기관인가? 그리고 지금 복지 환경 자체가 우리가 옛날부터 주장하던 아이를 만든 애들로부터도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머리를 다 쓰고 다 했거든요. 지금은 발달장애인 중심이고 좀 더 지나면 정신장애까지 우리가 포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아이랜드가 간다면 법적 지위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에 좀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저는 듭니다. 사실 좀 심각한 지점에 이제 와 있다. 우리 아이랜드는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만 가갖고는 아이랜드가 과연 서비스 전달 체계로 들어올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 탈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와 방향 이거를 제정하는 그 개발원에서 요구해서 개발원에서 연구하는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걸 보건복지부가 요구했느냐? 아이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이센터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근데 탈시설이다 했을 때 탈시설을 시설에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이센터가 탈시설 이때가 해왔습니다. 사실 김동기 교수님은 2021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탈시설 지역 정착에 대한 경험이 가장 풍부한 게 아이랜드고 동료 지지 모델에 대한 신뢰관계 구축이 아이랜드고 거주시설장에는 경험이 학부되어 있다. 이게 아이랜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자립생활센터 역할 중에 탈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우리 아이랜드 역할이다. 이렇게 요 토론문에는 적어 놨습니다. 더 나아가고 우리 아이랜드가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랜드가 제일 초창기 당사자성을 주장합니다. 초창기 때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문가 배제를 부르짖었다면 이게 300개 정도 센터가 정착을 하고 하면 이게 화합을 해서 정말 변정법적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비체계적으로 나가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이센터는 어렵다. 10년 안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나는 진단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센터장님들한테 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대상, 서비스 대상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주로 오고 지체장애나 이런 장애인들은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들 만큼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센터도 당사자성과 전문가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센터가 탈시설을 제일 잘한다면 이쪽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UN CRPD를 확산해서 300개 센터가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개발을 해서 협력해서 개발해서 이걸 하면 아이들이 인권 아닙니까? 인권이라면 UN CRPD, 예?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걸 모니터링만 아이들 된다 하게 역할을 가지고 온다면 정말 아이들한테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신장애는 늘어나고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한다. 장애인끼리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아이언랜드에 전부 사회복 기사들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문가 배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문가와 협력하면서 아이언랜드의 합리성을 찾아 나가야 아이언랜드의 법제화, 다시 말해서 아이언랜드가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서비스적인 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할이 있어서 들어가야만 아이언랜드가 자기 고유의 역할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탈시스를 하는데 아이언랜드가 세정 박사님이나 김동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대로 가정 경험이 많다. 여기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UN CRPD 모니터링을 우리가 300개 센터가 전국에 다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면 엄청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탈시스를 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거주거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고용입니다. 고용을 아이언랜드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을 전문가가 없으면 고용이 안 됩니다. 꼬로 전문가와 장애인이 협력해서 동료 상담과 전문가 역할을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이언랜드가 앞으로 미래 지향의 아이언랜드가 고객 옷 굿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면 아이언랜드가 역할이 분명해지고 법적 지위를 찾아가지고 정말 합리성을 찾아서 조직 체제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모두 다 이 아이언랜드의 정체성 확립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법적 지위를 해도 공무원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익 소장님은 지금 IL 센터가 전국에 뭐 한 300여 개 있지만 앞으로 우리 IL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지금 심각한 존폐 위기까지도 지금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법적지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지는 뭐 이미 2007년에 IL 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들어온 걸로 이제 법적지는 확보되었다고 보시고, 다만 장애인 복지 시설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기에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IL 센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IL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걸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다고 그러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유튜브 상에 뭐 질의 혹시 있나요? 들어온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질의가 들어올 동안 먼저 우리 발제하신 우리 발제자께서 토론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발제자로서의 네네. 토론하시는 분들의 토론자분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저 개인적인 어떠한 입장에 몰입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좀 더 다른 방향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 이병화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서로
사실 일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유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문어발시에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복지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동안 20년 동안 해오면서 제 이제 발제본에도 그렇게 쓰였는데요. 복지관과 자립생활, 사실 자립생활센터는 복지관에서 안 하는 일을 하자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동료상담, 권익옹호도 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권익옹호, 다음에 동료상담, 장애인이 직접 하는 거,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전혀 안 됐었던 것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런 걸 했을 때 복지관이 되게 위기감을 느껴서 그럼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복지관이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도 하고 자조 모임도 만들고 그다음에 권익옹호의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권익옹호 자조 모임도 막 뭐 일기 쓰기라든가 권익옹호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복지관은 지금은 자립생활센터의 일들을 손을 뺐어요. 지금은 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주로 발달장애인 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이슈가 되니까 그쪽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관이. 사실 복지관이 그렇다 보면은 복지관에는 명확한 이슈나 명확한 자기 규정이 복지관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복지관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운영해라 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어디에다 쓰는지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모습을 바꿔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들이 좀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거 굳이 복지관처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 사업 이런 것들만 충실히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역할 구분이 보다 더 갈수록 분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내지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종결센터인데 그거는 자립생활센터가 그거를 일부러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이슈를 만들어낸 거는 장애인 부모연대라는 조직이에요. 자신들이 부모로서 발달장애인도 자립생활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만든 거지. 우리는 우리 내부에 발달장애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직원들도 발달장애인들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나눠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 요구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제 그 욕구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발전할지 아니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자립생활센터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복지관으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제화의 방법에 있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는 저도 계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급진 장애인 그 운동 그룹 적파 진영은 사실 장애인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론적인 중심은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변형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념을 거기에서 관철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 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주민세 폭탄을 맞으면서 협의회, 자립생활센터 청년협회 이거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한 센터가 막 1억, 2억씩 막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쪄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주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쪽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이거 거부 안 할게. 거부를 반대하지, 아니, 시설로 들어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제가 이게 논리적인 이런 어떤 논쟁이나 이런 걸로 설득된 상황이 아니라 현실의 경험들 속에서 과정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우리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데요. 죄송하고요. 우리 김영구 토론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김재익 소장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현재는 법제화가 아니라 법적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립생활 장애 집어넣었을 때 우리 김재익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죠? 법적 지위. 예, 법적 지위라고 했는데 사실 법적 지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법적 지위는 없고요. 법적 지위가 딱 정해져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근거, 법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걸 마련한 사람은 그때 김동호라고 그때 과장, 장애인복지 과장이 김동호 씨가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거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납치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조항을 했지만 법적 근거만 마련돼 있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 법적 지위가 마련된다는 거는 결국은 법상에서 니네들이 이런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거고, 그러한 역할을 안 했을 때는 문제를 삼겠다. 결국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부여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 자체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지방형 복지관이나 도심형 복지관이 다르거든요. 역할들이. 농촌에는 농촌에 맞춰서 하고 도시에는 도시에서 맞춰서 장애인 복지관들이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저는 자립생활센터도 공공적인 어떤 형태가 되지만 자발적인 그 지역에 맞춰서 시골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시골형에 맞춰서 도시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도시에 맞춰서 그들의 성격을 충분히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정부에서 충분히 부여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구조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김재익 소장님은 동의를 하시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정체성은 제가 지금 말했듯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거, 이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플로우나 유튜브 상의 질문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가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장을 보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도 발제도 해봤고 이제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에 이제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현장에서 만나고 학생들도 가르치는 또 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장으로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제 다 진단들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정부가 이거를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부의 의지가 없는데 정부는 의지 없는데 또 핑계 하나가 자립생활 진영이 갈라져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안 갖죠. 사실은 니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어느 편 들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아주 중립적인 입장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예, 우리 IL 센터 하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절실하게 느끼나 너무 필요성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선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쪽만 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 전달 체계로서 장애인 복지기관의 하나로서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에서 우리 발제자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체성, 정체성의 문제, 뭐 이런 예, 뭐 공간 지점 문제 이라 했는데 예,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훼손을 저는 가해주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IL 센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IL 센터가 형성된 건 역사적 배경이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저는 온다는 겁니다. IL 센터는 IL 센터로 나름대로의 어떤 태생적인 특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장애인 복지기관의 하나로 들어가면 그 태생적인 배경을 깡그리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복지기관은 이제 앞에서 아까 김영구 센터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직접 서비스 기관으로서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의 속성을 갖는 건데 그럼 IL 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의 속성을 갖고 만들어진 거냐? 그건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센터장님들도 그렇고. 시작은 어쨌든 간에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의 자조단체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 서비스 기관까지 간 것이지 이게 처음부터 서비스 기관으로서 시작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R 센터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의 운동이고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터전이고 중증 장애인들의 서비스 기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특성을 없앨 수는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독특한 자조단체의 역사적 배경과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이중적 성격을 한쪽을 버리겠다는 이제 결과가 되니 저는 이거는 모순이다. 이건 IL 센터의 정체성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장애인 복지기관하고는 분명히 이 선을 그어야 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그 주장입니다. 이건 태생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 태생적이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러니까 너무 이걸 단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단지 당장 어떤 운영비를 받기 위한 방법론, 아까 뭐 주민세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그거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의지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 목소리로 내면 좋지만 저는 방법론을 계속 이야기한 게 81조예요. 81조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그 장애인 복지시설이 81조에 의해서 보조금 운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81조에는 IL 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어요. 그것만 넣어주면 81조에 의해서 다 해결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라 할지라도 IL 센터와 같은 특수한 장애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지원 규정만 넣어주면 그건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꼭 장애인 복지시설이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 정책이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장애인 복지시설만 그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우지영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최근에 미국의 IL 센터를 보면 취업 지원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재활센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L 센터 태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IL 센터 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역할과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리고 비용 보조 81조 그거만 가지고 IL센터 들어가겠다. 돈만 받겠다는 거지 다른 뜻은 없고 IL센터 자체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서비스 전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을 어디서 했든 간에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기간에 하나의 서비스나 몇 개의 서비스를 고유의 서비스를 딱 갖고 역할을 딱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IL 센터가 계속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나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익 소장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익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서비스 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방법론이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나에만 꽂혀 있다는 거죠. 서비스, 그러면 장애인 복지단체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장애인 복지단체도 서비스 전달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IL 센터도 서비스 전달 체계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전달 체계랑 여기랑 서비스 전달은 현실 속으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장애인 복지시설처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 근거 규정이 81조로 해서 가능하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우리 그 사회자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에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대상자임을 거부하는 운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전문가임을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걸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상자이면서 전문가라는 것들이 참 이해하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복지 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원래 자립생활 운동은 이용자이면서 전문가임을 주장한 운동이었다는 거. 한마디만 그 점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끼리 하나의 단체지 어떤 서비스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래서 서비스 전달 기간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시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복지관에서 해라. 자립생활한다는 능력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보니까 지금 개발은 연구가지가 떨어진 게. 그러니까 자립생활한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라. 이래서 연구가 떨어진 겁니다. 고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겁니다. 장애인도 등도 죽지가 되고 또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나 이런 고도의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도 당사자의 전문성 인정합니다. 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료산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실질적인 전문가가 결합되는 미국식 IL 센터가 도입되어야만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재익 소장님 의견에 저도 다 동의합니다. 예. 우리 발제자의 의견에도 다 동의하고 근데 우리가 법 규정상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정부의 입장에 이끌려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장애인 복지기관에 들어가는 건 정부의 입장에 이끌려가는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가 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IL 센터가 사실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하나의 기관으로 들어갔다. 전국에 350여 개, 400개가 생겼는데 그럼 뭐 어디까지 인정해 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발제하는 데에 저는 지원을 왜 못 받느냐 이런 내용은 뺐습니다. 이렇게 지원의 문제는 저는 이제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보조금 제가 이제 서울시 지원의 근거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명확하게 그 보조금의 자립생활센터도 지원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전에도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서울시에서 충분히 지금 자립생활센터를 매년 1개, 2개 이상은 계속 늘려나가고 그렇죠. 있는 그게 거거든요. 올바른 방법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자립생활센터는 그 금전적으로 어떤 근거들은 저는 나름대로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지원을 많이 받냐 못 받냐 이런 거는 아니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400개 500개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다 자립생활센터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 가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이경등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예. 보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 제가 한자연에서 그걸 요구해도 저는 늘 반대해 왔으니까. 예. 그래서 저의 해결책은 81조입니다. 81조를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정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거기에 IL센터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뭐 발제자 토론자 다 사실 뭐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제 그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제안들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 우리 김재익 소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김영규 센터장님이나 이명하 박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구 센터장님. 네, 뭐 사실 이제 정부의 의지 얘기도 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손 밖의 일이죠.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 뭐 바뀐 사람이 운 좋아서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의지가 이제 그건 기대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에는 정부하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익 소장님께 말씀하셨던 우리의 정체성을 어필을 하던 그러니까 지금 법 제도화의 끈은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아니면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 선택에 따라서. 여전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정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소통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두 분 혹시 또 우리 김재익 선생님 없으세요? 예, 그럼 우리 자장으로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참여하신 패널들끼리 간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또 자장도 좀 흥분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또 토론회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것도 특별한 또 관전 재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토론 주제는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굉장히 해묵은 주제입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은 아니고요. 맞아요. 이 주제를 갖고 뭐 5, 6년 전에도 이미 그 장애인 복지과 과장이랑 한자연 측 또 한자협까지 다 해서 우리가 회의도 가진 적이 있고 그런 사실 역사가 많아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양 진영의 사람들이나 또 이 관내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게 참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저는 지적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IR 센터가 2000년에 들어온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했고 또 앞으로도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IR 센터는 IR 센터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된다. 물론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들로 시작된 어떤 자조단체라는 성격, 그리고 그것이 또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 내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지위가 이 IR 센터가 갖고 있는 기존의 복지관이나 다른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이나 또 장애인 단체, 오히려 장애인 단체에 더 가깝다고 사실 봐야 되죠. 이제 그 고유의 성격은. 다만 우리 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 그리고 이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점점 크게 하다 보니 이 어떤 법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보장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제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IR 센터가 나름대로의 그 역할과 기능은 잘 또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열띤 토론으로 소개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로 정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좋은 환경에서 또 제약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